자, 오늘도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해 8월까지 자, 마이너스 0.45%까지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였는데, 자, 한강변에 근접한 아파트일수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서울시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 1428개소에 지난 1월에서부터 8월까지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서울 전체가 마이너스 1.0% 가격 하락 수준을 보인 반면에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자, 한강까지의 거리 구간별 가격 변동폭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자, 한강 1km 이내의 단지 269곳은 2.6% 상승, 자, 한강 500m 이내의 단지 154곳은 3.2% 증가, 자, 한강 300m 이내의 단지 99곳은 4.1% 증가. 자, 여기에는 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요소인 1층과 2층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제외한 그런 수치입니다. 자, 특이한 점은 유사한 입지의 한강변 아파트인데도 실제로 한강 조망이 나오는 곳은 급격히 가격이 올랐고, 자, 한강 조망이 미흡한 곳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점이고요. 자, 한강 300m 이내의 아파트들 간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자, 청담동의 S아파트인 경우에는 5층 물건지의 경우 지난 1월 매매가 38억, 8월 매매가 28억으로 약 10억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물건지의 특징은 한강뷰가 제한적인 저층 세대라는 점, 자, 아파트 자체가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라는 점이고요. 반면에 압구정동 H아파트인 경우에는 7층 물건지입니다. 1월 매매가 36억, 8월 매매가가 42억으로 약 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 매물의 특징은 비교적 한강뷰가 유리한 중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파트 자체가 500세대의 이 중규모 단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입지라고 하더라도 한강뷰가 명확한 층과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일수록 가격 보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고요. 자, 게다가 또 서울시도 이 한강변 층수 제한을 해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자산 가치는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한강변 단지가 재건축되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 미래 가치를 보는 매수 희망자가 여전히 많고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일컬어지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 자산은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죠. 이 소득법상 3년 이상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을 연수만큼 공제해주는 이제 그런 소득법상의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모로 앞으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강남 불패가 아니라 한강 대형 아파트 불패다. 자, 소수의 건설사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 신도시 아파트 단지 토지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이 자, 앞으로는 사전 차단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3년간 LH로부터 이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서 이 추첨 참여 자격 미달 여부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본 결과 자,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자,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가라 계열사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중 8구가 이런 식으로 필지를 독식해온 그런 방식이었던 건데요. 자, 국토부는 이런 소위 벌떼 입찰에 대한 사전 차단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자, 이번 3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공공 택지 공급에서 다양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다양한 건설사 브랜드를 입주자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벌떼 입찰 방지 대책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기존 벌떼 입찰 방식을 살펴보면요, 소수의 대기업 브랜드들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자, 그러니까 서류상 회사인 가라 계열사를 만든 다음에 입찰에 참여를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페이퍼 컴퍼니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대신 택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페이퍼 컴퍼니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원하는 방식 등이 이번에 발각이 된 거죠. 자,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밝혀내서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는 환수할 예정이고요. 자, 벌떼 입찰 사전 차단을 위해서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 자, 한 개 업체가 한 필지 추첨에만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른바 141필지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후 조사에서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토지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고요. 만약 택지 사용이 이미 진행이 된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부당이익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과밀 억제 권역에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오는 2025년까지 시행을 하고 이후 성과에 따라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조치가 되면 향후 3기 신도시와 그 이후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요, 아무래도 이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를 하죠. 그런데 만약 141 필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브랜드 아파트 공급 단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특정 브랜드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심화될 것이다.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비인기 브랜드나 신규 브랜드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 측면에서는 청약 인센티브가 낮은 수분양자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반대로 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메이저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밀렸던 그런 중견 건설사들이 이 분양 시장에 진출하기가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견 업체들의 약진이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게 되니까 기존 아파트 시장에 건실했던 브랜드들의 판이 흔들릴 수 있는 기회의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3기 신도시의 택지 계약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브랜드가 선전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 중에서 특별히 수도권에 해당하는 5개 도시,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이들 5개 도시별 연내 분양 물량 순위를 보면 평택시가 5,792세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154세대로 파주시, 3위가 1,989세대의 안성시, 4위가 570세대인 양주시, 그리고 동두천은 연말까지 분양 계획이 없고요.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소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 범위도 전체 분양금 중에서 60%로 기존 50%에서 10% 상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지방과는 다르게 이 경기도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후에 이 집값이 상승한 전례가 있는데, 수도권은 아무래도 지방에 비해서는 잠재 수요가 더 많다는 게 일반론이죠. 그 중에서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 7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이면서도 입지 여건이 좋은 곳, 특별히 자연 조망권이 우수하거나 신규 산단이 조성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 수요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접지 위치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입지는 제외하더라도 연말까지 위 4개 도시에서 공급하는 7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을 시별로 살펴보면, 먼저 평택은 고덕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2차 1255세대고요. 현덕면 포레나 평택화양 995세대, 장당동 평택 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1296세대입니다. 파주인 경우에는 이 탄현면 파주 이편한 세상 헤일이 1057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안성시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1차 2차가 있고요. 총 합쳐서 992세대. 마지막으로 양주시는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 1172세대, 이렇게 6단지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더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민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투자선도지구가 뭐냐면 지난번에 전남 신안 자은도 지역국제문화관광단지 지정권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이 국비를 지원해서 인프라를 조성해주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지역성장 거점화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투자선도지구는 리스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투자선도지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낙후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촉진형이 있는데 500억 투자 규모고요. 그 외에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거점 육성형이 있는데 여기는 1000억 투자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가 되고 73가지의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이 되고요. 세제 감면, 그리고 100억 이내의 재정 지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자체 자금 지원, 민간 투자 유치까지 더해서 500에서 1000억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지정된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대에 약 11.2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되고, 고성군과 LH공사가 각각 110억, 650억,
국가에서 152억을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912억에 이르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드론에 대한 연구, 개발,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계 부품 소재 기업을 유치를 하도록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산업시설 용지가 4.1만 평, 연구시설 용지 3만 평, 복합시설 용지 6,700평, 지원시설 용지 5,700평, 공공시설 용지 2,87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론 비행장 활주로와 통제센터는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 부품과 기체 품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무인기 통합 시험시설은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이후에 기업 지원센터, 관련 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고성 드론 특화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경남 항공 진주지구 국가산단 28km, 경남 항공 사천지구 국가산단 30.8km, 창원 국가산단 32.1km, 서부산 생활권 산단까지도 직선거리로 50k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 유치에 따른 주변 택지 및 인근 통근권 도시의 집가 및 건물 가격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22년 9월 8일,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주요 1기 신도시 지자체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의 각 지자체장들 간의 이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9월 29일에 있었고요. 20일 만에 진행된 후속 조치인데 상당히 속도를 낸 거로는 보이고요. 지난번 지자체장들 회동 때 합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각자 해야 될 것들은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할 것, 그리고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할 게 있죠. 국토부는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자체별로는 세부적인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 그 정비 기본 방침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고 내용이 따로 놀면 안 되니까 이 상호 피드백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기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안, 선도지구 지정 이렇게 4개는 꼭 넣어야 된다. 세 번째, 이 마스터 플랜 기준이 법제화가 돼서 이 강제성을 띠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3가지 주요 합의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사실상 바로 첫 스타트를 끄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 국토부가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건데, 국토부는 정비 기본 방침을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 용역이 나온 겁니다. 이게 11월에 착수를 하고요. 과업기간이 24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연말 정도가 되면 정비 기본 방침 수립이 완료가 되는 거고, 이것과 동시에 또 각 지자체별로는 신도시별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든다고 했죠. 이것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2023년 1월까지는 발주가 나가야 되고, 성남은 좀 더 빠르게 2022년 10월까지 발주가 나가기로 했고, 용역기간은 제 생각에는 2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국토부와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 게 유력할 거고요. 아니면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 1년 만에 끝내고 정비구역 지정 등 다음 단계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고요. 국토부 마스터 플랜도 아직 덜 돼 있는데 지자체가 먼저 치고 나가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죠. 국토부가 뒤집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각각의 마스터 플랜과 정비 기본 계획은 2024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동시에 특별 법안이 있죠. 2023년 2월에 발의 예정이고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마스터 플랜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거는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24년까지 최상위 계획인 국토부 정비 기본 방침 완료, 각 지자체별 최상위 계획인 신도시별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특별법까지 제정이 마무리가 되고, 2025년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정비구역 지정 인허가에 들어갈 거고, 이거는 2026년 정도까지 정리가 된다고 치면, 그러고 나면 각 부지별 사업자 선정 그리고 설계 이제 등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로 잡으면 2027년을 다 쓰는 거죠.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한다고 치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빠르면 2027년 내에도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런 현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빨라도 2028년 이후에나 착공이 될 거고, 공사 기간을 2년에서 3년 정도로 본다면 빠르면 2030년 정도에 준공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동시에 도시 인프라, 광역교통도 같이 손을 봐야 하니까 그것도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광역교통이라는 거는 국토부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확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규 코스대로 하면 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KDI 예타도 받아야 되고요. 예산도 배정을 해야 되고, 사전 작업이 엄청 길기 때문에 아파트 단위
신도시단지 개발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리고요. 다만 특별법을 만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 이런 앞서서 필요한 절차들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간다면 신도시 재정비 준공에 얼추 맞춰서 인프라도 같이 정비 완료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